남한의 한 해안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한 여인이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군 당국이 달려가 가방을 열려하자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제발,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군인들이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차갑게 식은 노인의 시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시신을 가방에 넣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 며느리에게 어떤 한마디를 남겼기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험한 길을 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늘 평양의 겨울 아침이 먼저 떠오릅니다. 모란봉구역 우리 집 창문으로 보이던 그 풍경 말이죠.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고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겨울 새벽 추위라는 게 뼈에 사무치잖아요. 평양의 겨울도 꼭 그랬습니다. 매섭고 차갑고 길었습니다. 제 이름은 순이입니다. 김순이. 물론 지금 남한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시절 저를 불러주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란봉이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평양 한복판에 있는 공원인데 봄이 되면 진달래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사람들이 돗자리 펴고 나들이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곳이랄까요? 그 공원 근처에 우리가 살았으니 평양 기준으로는 꽤 좋은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시집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당 간부를 오래 하셨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고위공무원쯤 되는 자리였는데 그 덕분에 우리 집은 배급도 남들보다 넉넉했고 살림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위부에서 일했고요. 보위부라는 게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말하면 비밀경찰 같은 조직입니다. 감시하고 단속하고 체제를 지키는 곳이죠. 저는 그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만큼은 덜었던 겁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정말로 우리 체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조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는 말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매일같이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살면서 물이 있다는 걸 모르는 물고기처럼요. 우리 집 살림을 제가 도맡아 했는데 시어머니 박정욱 어머니와는 꽤 일찍부터 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셨는데 6.25 때 피난을 못 가시고 북에 남겨지신 분이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순이야, 내 고향 함흥은 말이다. 하고 말문을 여실 때면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늘 뭔가 그리움 같은 게 묻어났거든요. 아버지 고향 얘기, 어머니 고향 얘기 들으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그 느낌이 딱 뭔지 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 집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남편 출근 보내고 저는 구경식당 회계 일을 나갔습니다. 제가 숫자에는 꽤 밝았거든요. 덕분에 식당 회계 일을 맡았는데 사실 그 식당이라는 곳도 북한 체제의 아주 작은 부속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위에서 배급받은 식재료로 정해진 메뉴만 팔고 정해진 가격에만 팔아야 했으니까요. 벗어날 수 없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였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김치 담그는 솜씨가 남달랐는데 배추김치든 깍두기든 담그실 때면
늘 저를 옆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손맛은 내가 너한테 꼭 물려줘야 해 하시면서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네 어머니들도 그러셨겠지만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 아낙들이 모여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는 그 풍경, 북한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면 아, 겨울이 왔구나 싶었죠.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떡을 치셨습니다. 설날에는 흰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은 떡국, 추석에는 송편. 북한이라도 명절 음식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음식들이 유일하게 남쪽과 이어진 끈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남쪽에서도 지금쯤 이 떡국을 먹고 있겠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실 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어요. 지나치기엔 너무 작고 무시하기엔 마음에 조금 걸리는 그런 것들이요. 직장 동료 중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며칠 지나니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다들 눈을 피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워낙 가끔 있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몰래 모여 뭔가 사고 파는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워낙 커져서 당국도 어쩌지 못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집이 배급이 나오는 편이었으니 장마당에 자주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어머니 드릴 약이나 생필품을 사러 나가면 그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었어요.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 눈이 퀭하게 패인 어른들. 그들이 파는 건 쌀 한 줌, 옥수수 한 봉지, 때로는 달아빠진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운이 나빴겠거니 했죠. 그때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의심하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걸 몸으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평온한 물 위에도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파문이 생기잖아요. 제 삶에도 그 돌멩이가 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리고 한번 생긴 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돌멩이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38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보이부일이라는 게 워낙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한 사람이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더니 다음 날 보위부 사람들이 2명 찾아와서 짧게 한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동지는 임무 수행 중 순직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시신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신도 못 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순직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어요. 그 닫히는 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마저 그로부터 석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병을 앓고 계셨는데 남편 소식을 듣고 나서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드시지도 않고 말씀도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자식 먼저 보내면 부모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요. 시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집 배급이 딱 끊겼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이라는 게 여러분으로 치면 마치 월급 같은 건데요. 직장이나 당에서 받는 사람 수에 따라 쌀이며 기름이며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직위가 없어지고 남편도 없으니 우리 집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배급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저한테는 식당 회계일이 있었으니 약간의 배급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배급이 끊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웃들이 제법 살갑게 대해줬거든요. 당 간부 집안 며느리라고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딱히 뭘 한 건 아닌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주쳐도 먼저 인사를 안 하고 예전처럼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쓸모가 없어지면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거, 이건 북한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내오신 날이요. 저녁 밥상을 치우고 나서 시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손을 뻗더니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꼭꼭 싸맨 보자기를 조심조심 펼치시더니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셨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정갈하게 간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은 젊은 시절 시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낯선 동네 골목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고 또 한 장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순이야, 이게 내 고향이다. 시어머니가 사진 속 골목을 손가락으로 짚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흥시내 어딘가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함흥은 이미 전쟁통에 많이 달라졌을 테니 지금쯤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시며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피난 가셨을 텐데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봤으면 지금쯤 거기서 잘 계시려나. 6.25 때 헤어진 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전쟁통에 가족과 갈라져 북에 남겨지신 거였어요.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산가족 이야기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눈을 감는 시어머니 모습을 코앞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옳다면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사셔야 하는 걸까? 한 번 든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장마당 앞을 지나가다 웅크리고 앉아 옥수수를 팔던 할머니를 봤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이 멈췄어요. 그 할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할머니겠구나. 왜 저렇게 추운데 앉아서 옥수수 몇 개를 팔아야 하나? 왜 당은 이 사람한테 배급을 주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에 걸리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식당 회계를 보다 보면 장부에 안 맞는 숫자들이 보이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배급이 장부상에는 10이면 실제로 우리 식당에 들어오는 건 7이나 8비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건지 묻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눈에 밟혔습니다. 빠져나간 그 몫이 장마당 할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요. 우리 집이 배급을 넉넉히 받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 덕분이었고 그 시아버지가 없어지자마자 배급이 끊겼다는 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직위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만 사람 취급을 받는 곳이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오싹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중에 6.25 이후 보릿고개 넘긴 분들도 계실 테고 힘겹게 사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는 어려움이었다고 하잖아요. 서로 나눠 먹고 도와가며. 북한의 어려움은 달랐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철저히 갈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짓밟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그 느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의심은 생겼지만 용기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그 용기를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상황이 하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여인 그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어요. 모란봉구역이라고 해도 연탄이며 나무가 넉넉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배급 라인 덕분에 연료도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그마저 끊기고 나니 한겨울 난방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연탄 떼던 기억 있으시잖아요. 연탄 한 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북한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연탄도 없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 떼는 집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저도 그 겨울에 처음으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혼자서요. 도끼질을 해본 적도 없던 제가 손이 터지도록 나무를 찍어 지게에 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요.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침을 자주 하셨어요. 나이가 드시고 추운 데서 지내다 보니 그러시려니 했는데 기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지셨는데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약을 구해야 하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약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은 있는데 약이 없어요. 의사는 있는데 치료를 못해요. 진찰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는데 그 약을 국가에서 대줘야 하는데 약이 없으니까 처방전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약 하나를 구하려면 장마당에 가야 했고 장마당 약값은 하늘을 찌를 듯 비쌌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던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내다 팔았어요. 시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남편이 쓰던 옷가지들, 집에 있던 그릇이며 이불이며 하나씩 내다 팔 때마다 집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 기침약을 구했고 따뜻한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장마당 사람들과 낯을 익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겁도 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서로 눈빛으로 알아가고 말없이도 통하는 것들이 생기고 누가 단속반이 뜨면 재빨리 눈짓으로 알려주고 흩어지는 것도 금방 배웠습니다. 그런데 장마당을 드나들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마당에 나갔는데 입구 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굶어서 쓰러진 거였어요. 꽃제비라고 집도 없이 떠도는 아이들이 그 시절 장마당 주변에 참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수군거리다가 이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저도 발이 안 떨어졌지만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순이야 6.25 때 피난길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 그때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 살기 바쁘면 옆을 볼 여유가 없거든. 그게 전쟁이든 굶주림이든 마찬가지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6.25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오래 무거운 것들이 말 속에 배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남쪽으로 가셨는데 나는 길을 잃었어. 그게 전부야. 길 하나 잘못 든 거야.
그 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길 하나를 잘못 든 것뿐인데 그게 평생을 갈라놓은 거잖아요. 부모님을 다시 못 보고 고향 땅을 다시 못 밟고. 여러분 중에도 이산 가족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한이 되는지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식당 회계 일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제가 장마당을 드나든다는 게 직장 상관 귀에 들어갔는지 어느 날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장마당 거래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팔던 것들 중 몇 가지가 걸린 겁니다. 남편 물건들 중에 보이부 관련 물품이 섞여 있었던 게 문제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심하게 혼나고 며칠 뒤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으니 남은 배급마저 끊겼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무렵 보이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남편 생전에 처리했던 일들과 관련해서 뭔가 조사할 게 있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몰랐으니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안을 뒤지고 가면서 남아있던 짐들 몇 가지를 가져갔어요. 뭘 가져갔는지 말도 안 하고 항의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오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두려우셨겠죠? 저도 무서웠지만 시어머니가 더 무서우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중얼 하시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귀를 기울이니 들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아서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날부터 저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웃도 등을 돌리고 직장도 잃고 감시는 점점 죄어오고 그래도 그것만이었다면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참 질기거든요. 하지만 그 기도 소리 하나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 때문에 저 어머니가 저렇게 빌고 계신다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무너져가는 것만 봐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답은 시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기도 소리를 들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챙겨 들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맑은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며칠째 기침이 심하셔서 얼굴이 헬쑥하셨는데 그날은 뭔가 결심하신 사람처럼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밥상을 놓으며 옆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나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않고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 얼마 못 살 것 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알아. 내 몸은 내가 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더 사는 게 무섭기도 해.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고 흐린 날이었습니다. 순이야,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들어줄 수 있겠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원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며느리한테 소원을 말할 때는 그게 보통 마지막에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 임종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무게가 어떤 건지를요. 나를 남쪽에 묻어다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고향이 거기야.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여기 이 땅에는 묻히기 싫어. 평생 여기서 갇혀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북에서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북에 머문 적이 없으셨던 분.
사진첩 속 고향 골목을 손으로 짚으시던 그 눈빛, 낮은 목소리로 부모님을 그리시던 그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어떻게든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모한 약속인지는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탈북을 하려면 브로커가 필요하고 브로커에게는 큰 돈을 줘야 한다는 건 장마당을 드나들면서 귀동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도요. 저한테 남은 건 집 한 채와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집을 판다는 게 공식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집은 국가 소유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뒷돈을 주고 명의를 돌리는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어요. 장마당이 그렇듯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방법으로 집을 처분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 폐물도 다 팔았습니다. 금반지, 은비녀, 시어머니가 평생 간직해 오신 것들이었는데 파는 날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들고 저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찾는다는 건 대놓고 물어볼 수 없는 일입니다. 발설하는 순간 끝이거든요. 그러니 장마당에서 오래 얼굴을 익힌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오빠가 몇 년 전에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사실인지 그 사람이 루트를 알고 있는지 저는 그 사람과 몇 번 마주치면서 조심조심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귀에 대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연락처 하나 알려줄 수 있는데 대신 발 뺄 생각 말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브로커와 연결이 됐습니다. 브로커는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두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루트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었어요. 함경북도 국경지대까지 이동한 다음 강을 건너는 건 저 혼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사람이 기다린다고요. 문제는 시어머니 상태였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시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든 대신 이제는 기력 자체가 없으셨어요. 밥을 거의 드시지 못하고 하루 대부분을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가늘었어요. 순이야, 나 오늘 가는 것 같다. 저는 손을 꼭 잡고 아니라고 더 사셔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근데 순이야, 약속 잊으면 안 된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고맙다. 내가 내 며느리여서 참 다행이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팔고 비우고 다 없어졌어요. 남은 건 캐리어 가방 하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브로커 연락처가 적힌 종이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눕혀드렸습니다. 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 오히려 그 추위가 지금은 다행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시어머니를 정성껏 감싸드렸습니다.
제가 입던 두꺼운 소목까지 벗어서요. 지퍼를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하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향 땅에요. 저는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세웠습니다. 바퀴가 달린 큰 캐리어라 혼자 끌 수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끌 수 없는 무게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었고 돌아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지대까지는 기차로 이틀 가까이 걸립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기차역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다들 자기 짐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이사 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큰 캐리어 하나 끌고 작은 배낭 하나 메고.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보여선 안 됐습니다. 기차에 오르면서 제일 걱정됐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캐리어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짐칸 선반 위에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게 끈으로 고정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짐이 많다고 한마디 하길래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기차가 달리는 내내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산자락들, 드문드문 불빛이 새어나오는 마을들. 저 마을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싶었습니다. 배급 끊기고 감시에 치이고 그래도 어디로 갈 수도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이제 그 틀 밖으로 나가려는 중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 내린 건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현지 안내인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상착의를 미리 들었으니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눈짓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남자가 데려간 곳은 국경마을 근처의 허름한 민가였습니다. 방 하나에 이불 몇 채가 전부인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건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해야 했거든요. 안내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강 수위가 낮고 순찰 간격이 넓은 시간이 그때야. 딱 30분 안에 건너야 해. 늦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최소화해. 저 가방은. 그 사람이 캐리어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두고 가란 뜻이었을 겁니다. 이건 갖고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저를 보더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기까지 그 방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캐리어 옆에 앉아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자정이 됐습니다. 안내인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발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밤이었는데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우리도 안 보이는 거니까요. 소리 내면 안 돼. 발소리도 최대한 줄여. 안내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로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저는 발 뒤꿈치를 먼저 내딛고 천천히 체중을 실으면서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눈 위에서 구르는 소리도 신경 쓰였어요. 최대한 들어올려서 소리가 덜 나게 했습니다. 강 앞에 섰습니다. 두만강.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냥 강인데 눈앞에서 보니 달랐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는데 가장자리만 얼고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얼음이 두껍게 언 쪽으로 건너가라는 거였어요. 저 혼자서요. 강 건너편에 사람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야. 최대한 빠르게 건너. 중간에 얼음 소리 나도 멈추지 말고 그냥 달려. 그 말만 남기고 안내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음이 제 무게를 받으며 낮게 울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캐리어를 끌면서 최대한 넓게 무게를 분산하려고 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캐리어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한번 휘청했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강변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불빛이 강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면 소리가 날 것 같고 서 있으면 보일 것 같고 숨을 멈추고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캐리어를 끌 여유도 없어서 들어올린 채로 반쯤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있는 가방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그 무게가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함께였으니 그냥 달렸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강 건너편 숲을 속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말씨를 쓰는 남자였어요. 이쪽으로 하더니 저를 재촉해서 숲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해도 국경지대는 단속이 심했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북한 순찰대가 강을 감시하고 중국 공안도 이쪽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남자를 따라 1시간 넘게 산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이 문제였습니다. 포장된 길이 아니라 덤불과 나무가 뒤엉킨 비탈이었는데 캐리어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 올려야 했어요. 무게가 40kg은 됐을 겁니다. 시어머니 체중의 옷까지며 가방 무게까지요. 그걸 안고 비탈길을 오르는데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손이 미끄러졌어요. 한 번은 발을 헛디뎌서 무릎을 심하게 찧었는데 일어나서 그냥 걸었습니다.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일인데 그때는 그냥 걸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안내인이 잠깐 멈추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가방 위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 강 건넜습니다. 이제 중국이에요. 말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속으로만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뺨이 이미 너무 차가워서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거든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지 그날 밤 저는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요.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부터 저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체제에 짓눌려 살았지만 적어도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 오는 순간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신분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도 제 이름을 모르는 곳. 그게 중국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데려간 곳은 연변 조선족 마을 외곽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피워져 있었고 구석에 이불이 몇 채 쌓여 있었어요. 저 말고도 2~3명이 더 있었는데 서로 눈만 마주치고 말은 없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겠거니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셨는데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캐리어를 보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일단 쉬어요. 오늘 밤은 안전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 전부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저는 캐리어 옆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녁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쌀밥에 된장국이었는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마 만에 먹는 밥인지. 기차에서도 국경지대 민가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거의 이틀 가까이 굶은 셈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못 드시는데 저만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미안하던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선교사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캐리어 안에 뭐가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유언 이야기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요. 선교사님은 중간에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눈을 감고 짧게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없겠네요. 선교사님이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계신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한겨울이라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루트는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경유에서 한국 공관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빠르면 사흘 안에 출발할 수 있어요. 사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흘이 또 길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 저는 거의 캐리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옆에 있어 달라고 했고 잠을 잘 때도 캐리어에 등을 기댄 채로 잤습니다. 선교사님이 간간히 오셔서 식사를 챙겨주셨는데 그때마다 캐리어를 한 번씩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으니까요. 둘째 날 오후 바깥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급히 들어오시더니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셨어요. 중국 공안이 인근 마을을 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단속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안고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끝이고 어머니와의 약속도 끝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교회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다 같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교회 안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셋째 날 새벽 선교사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오늘 출발해야 해요. 브로커가 오늘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캐리어 하나, 배낭 하나. 출발 전에 선교사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길에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같은 민족. 북한에서 남한 사람들은 적이고 원수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서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됐습니다. 교회를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교사님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분 성함도 제대로 모르고 어디서 오신 분인지도 몰랐지만 제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 됐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중국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경까지 이동한 다음
거기서부터 걸어서 국경을 넘고 다시 한국 공관이 있는 도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능한지조차 확신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같은 민족. 말이 좀 달라지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도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구나. 북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걸 느끼나 싶어서요. 캐리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차가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실감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해준 루트는 이랬습니다. 중국 남부까지 차로 내려간 다음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며칠을 이동해서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들으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국경마다 단속이 있고 밀림이 있고 어디서 누가 잡을지 모르는 길이었으니까요. 차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둘이었는데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저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캐리어를 발 앞에 세워두고 손을 얹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땅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달리고 달려도 끝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중간에 허름한 식당에 들러 빠르게 밥을 먹고 다시 달렸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브로커가 시간을 재면서 빨리빨리를 외쳤어요. 쉬어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으니까요. 캐리어는 항상 제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잠깐 눈을 붙일 때도 절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차로는 못 가요. 걸어서 국경을 넘는다는 건 정식 통로가 아닌 산길이나 밀림을 통해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저희가 뒤를 따르는 방식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손전등도 켜지 못하게 했어요. 불빛이 보이면 단속대에 들킨다고요.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앞사람 발소리를 따라가는데 발밑이 보이지 않으니 자꾸 헛디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덤불이 다리를 잡아 끌었어요.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기다시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리어였어요. 산길에서 바퀴 달린 캐리어는 짐이었습니다. 끌 수도 없고 들어야 했어요. 40kg 가까운 무게를 2팔로 안고 산길을 오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잠깐 내려놓고 싶었지만 내려놓으면 다시 들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안고 걸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무릎을 찧어도 손바닥이 가시에 긁혀 피가 나도 그냥 걸었습니다. 왜 저걸 들고 가는 거야? 뒤에서 젊은 여자 중 하나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 브로커가 잠깐 멈추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어둠 속에서 손으로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산속의 차가운 공기가 캐리어 안까지 파고들었겠지 싶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제 손이 차가운 건지 가방이 차가운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손이 얼어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재촉인지 몰랐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가방을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나서도 길은 계속됐습니다. 동남아시아 땅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북한이나 중국과는 다른 습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여름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처음 느끼는 그 공기가 낯설었어요. 숨을 쉬면 축축한 게 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대도 단속이 있었거든요. 탈북자들이 이 루트를 많이 쓴다는 걸 현지 당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를 돌아다니는 동양인을 보면 검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지는 건 아니지만 구금되고 추방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로커는 저희를 낮에는 숨겨두고 밤에만 이동시켰습니다. 낮에 숨어 있는 시간이 또 고역이었습니다. 허름한 창고나 빈 건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음식은 브로커가 사다 주는 걸 먹었는데 낯선 음식들이라 냄새부터 달랐어요. 배가 고프니 먹기는 먹었지만 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동하던 중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검문소가 생긴 거였어요. 우리 일행은 길 옆 수풀 속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어요. 소리 내면 안 돼. 검문소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저는 수풀 속에 쭈그려 앉아 캐리어를 끌어안았습니다. 검문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우고 검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무전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끔찍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이 다 저렸어요. 그때 캐리어 바퀴가 돌에 걸렸습니다. 사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문소 쪽을 봤는데 다행히 군인들이 지나가는 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퀴를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참았습니다. 한참 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동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수풀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팔을 잡아줬어요. 말없이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을 더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고 발에 물집이 잡혔는데 터지고 또 잡혔습니다. 어깨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손바닥은 캐리어 손잡이 모양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머리가 어지러웠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니 정신도 흐릿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라는 게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포기했을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이대로 잡히면 잡히는 거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캐리어 안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멈추면 어머니도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 공관이 있는 도시에 도착한 건 북한을 떠난 지 12날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더니 저 멀리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저 건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부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제 다 왔는데 왜 발이 안 떨어지나 싶었는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긴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목적지 앞에서 오히려 몸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요.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 있을 힘이 없었던 건지 그냥 주저앉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캐리어를 꼭 안고 이마를 가방에 대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12날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지는 눈물이 캐리어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공관 직원이 달려나왔을 때 저는 가방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직원분들이 당황하셨겠지만 어느 분이 조용히 제 옆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가방을 놓았습니다. 공간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분들이 저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캐리어는 제 눈앞에 두었고 아무도 억지로 가져가려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둘러주셨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몸이 떨렸거든요. 춥기도 했지만 떨리는 게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12날 동안 몸 안 깊숙이 꽁꽁 눌러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조용히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따로따로 느껴졌습니다. 안전. 그 단어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캐리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직원분들이 당황하셨지만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의료진이 먼저 확인을 하고 정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유언 이야기, 약속 이야기, 캐리어에 모신 이야기,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말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막혔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조용히 들으셨어요. 누군가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으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건 공관에서 며칠을 더 머문 뒤였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탈 수 없는 거였는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내려앉을 땅에 나만이 있겠지.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두 곳이 있다는 게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땅이 시어머니의 고향 땅이구나. 어머니가 평생 그리던 곳이 여기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공항 바닥이 얼마나 깨끗하고 반짝이던지. 저는 엉뚱하게도 그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속으로요. 어머니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탈북자는 입국하면 일정 기간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저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 더 길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신원 확인, 유해 처리 절차, 제 신원 확인까지. 조사관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다들 사무적이면서도 예의가 있으셨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라는 건 공포였는데 여기서의 조사는 달랐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고 제가 말하는 걸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한 조사관분이 시어머니 유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머니도 당신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던지. 북한에서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대단하다고 잘했다고 해주는 말이요. 하나원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인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제 또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말은 많이 없었지만 서로 눈빛으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원 교육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건 사실 화려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내준다는 거였어요. 약도 처방받으면 구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기침이 심해질 때 약 하나를 못 구해서 장마당을 헤매던 그날들이요.
여기서는 그냥 병원에 가면 됐던 거였습니다. 그 간단한 게 북한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조금 더 오래 사셨을 텐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말이 너무 빨리 나오고 모르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음식도 달랐어요. 맵기는 비슷한데 뭔가 맛이 달랐습니다. 처음 먹는 음식들도 많았고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결국 익숙해지더라고요. 말도 귀에 익고 음식도 입에 맞아지고 시간이 걸렸지만 됐습니다. 제일 어색했던 건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버스 기사분도 인사를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왜 저한테 웃는 건지 몰라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요. 북한에서는 낯선 사람이 웃으면 뭔가 의심스러운 거였거든요. 그게 그냥 친절이라는 걸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건 정착하고 몇 달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작은 자리였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매장 절차를 도와준 복지사 선생님이 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석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박정옥, 함경남도 함흥 출생. 그리고 그 아래 제가 부탁해서 한 줄을 더 새겼습니다. 고향 땅에 잠들다. 흙을 덮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봄이었습니다. 모란봉공원 꽃구경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시던 그 어머니. 이제는 더 따뜻한 곳에서 쉬고 계시겠지 싶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말을 하는데 목이 막혔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여기 좋은 곳이에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하고 봄에는 꽃도 핀대요.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이 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묘지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뭘 먹었다. 날씨가 좋다. 이웃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친절하더라.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 그게 좋습니다. 북한에서는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눌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북에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장마당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숨죽이던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꽃제비 아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잘 있기를 바라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아시잖아요. 6.25로 갈라진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요. 시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고향 땅,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도 시어머니 곁에 묻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시어머니한테 말할 거예요. 어머니, 이제 진짜 다 됐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북에 계신 분들, 언젠가 꼭 자유로운 땅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